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우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화는 선대가 남긴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잘 살기 위한 가르침들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길을 잃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우화를 읽으면 이 우화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색실공. 한 정령이 아이에게 색실이 감겨있는 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의 실이야. 실을 만지지 않으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지나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실을 조금만 잡아당기면 돼. 그러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갈 거야. 하지만 명심해. 한 번 당긴 실은 절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 내가 당긴 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아이는 실을 손에 쥐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는 실을 잡아당겼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직업과 이득과 명예를 빨리 얻고 싶어서 걱정거리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질병과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슬프게도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끝내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 결과 아이는 정령에게 색실공을 받은 지 넉 달하고도 엿새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다. 흰 쥐와 검은 쥐 이야기. 이야기는 한 남자가 황야에서 날뛰는 코끼리에게 쫓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코끼리를 피해 달아나던 남자는 정신없이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때마침 우물을 발견한다. 남자는 우물 바닥을 향해 늘어진 나무 뿌리를 타고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일 뿐 붙잡은 나무 뿌리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였다. 쥐들은 남자가 목숨을 걸고 매달린 나무 밑동을 번갈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우물 사방에는 독사 4마리가 남자를 물어뜯으려고 했다. 우물 밑바닥을 보니 독을 뿜는 용이 입을 쩍 벌리고 남자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겁에 질려 덜덜 떨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남자의 입에 달콤한 꿀 5방울이 떨어졌다. 남자가 붙잡고 있던 나무에는 벌집이 있었고 거기서 꿀이 흘러내린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자는 달콤한 꿀이 주는 기쁨에 취해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더 많은 달콤한 꿀을 찾아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나무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벌 한 마리가 벌집에서 나와 남자를 쏘았다. 그 후 황야에 불이 나더니 붙잡고 있던 나무를 태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순간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에 직면하고 시간은 그 죽음을 향해 째깍째깍 다가간다.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눈앞에 닥친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수명. 태초에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 모든 생명의 수명을 정해주려 했다. 맨 먼저 당나귀가 찾아왔다. 신은 당나귀에게 30년의 수명을 주겠다고 했다. 아이고, 30년은 너무 깁니다요. 저의 고달픈 팔자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합니다.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신은 당나귀에게 18년의 수명을 주기로 했다. 다음에는 개가 왔다. 신은 똑같이 30년의 수명을 주려고 했다.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녀야 할지 생각해 주세요. 제 다리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짖지도 못하고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마저 빠지면 구석에서 으르렁거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신은 그 말도 옳다고 생각하고 개에게 12년의 수명을 주기로 했다. 다음에는 원숭이가 나타났다. 너는 30년을 살고 싶겠지. 당나귀와 개처럼 일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언제 봐도 쾌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모두를 웃기기 위해서 저는 항상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거나 괴상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죠. 겉으로는 장난을 치면서 속으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은 원숭이에게 10년의 수명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타났다. 신은 너에게 30년의 수명을 주려는데 충분하겠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은 그렇게 짧게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집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드디어 삶을 즐기려고 할 때 그때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신이시여, 저희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나귀의 수명인 18년을 너희에게 주지.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럼 개에 12년을 더 주마. 조금만 더요. 알았다. 원숭이에 10년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70년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헬렌 켈러 이야기. 헬렌 켈러는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었다. 뭘 관찰했어? 친구는 특별히 관찰한 게 없는데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이렇게 생각했다.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 와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그럴 수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 나조차도 우아하게 대칭을 이루는 수백 개의 나뭇잎, 자작나무 껍질의 부드러움, 거칠고 투박한 소나무 껍질에 늘 새로운 감촉을 발견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갑자기 눈이 멀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갑자기 귀가 멀 것처럼 인간의 목소리가 자아내는 음악을,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놀라운 선율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촉각이 사라질 것처럼 사물을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것처럼 꽃 내음을 맡고 맛있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세요. 당신의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드러내는 모든 생김새와 기쁨, 아름다움의 영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답니다. 인생의 길이.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어떤 제자가 50년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니다 라고 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그럼 40년 정도 될까요? 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정도? 20년쯤? 10년이요? 부처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제자 중 한 명이 1시간 정도일까요? 라고 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한번 숨을 쉬는 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부처님은 그 말이 맞다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단의 꿈.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서생이 있었다.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한단이라는 지역에 가는 도중 지방의 주막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여옹이라는 도사를 만났다. 노생은 여옹에게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한탄하며 입신양명에 희망이 없다고 한바탕 푸념했다. 그러는 동안 노생은 졸음이 쏟아졌다. 이때 주막 주인은 수수밥을 짓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졸린 노생에게 여옹은 원하는 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신기한 베개를 빌려주었다. 잠이 든 노생은 꿈을 꾸었다. 노생은 대부호의 집에서 절세 미인인 아내를 얻었다. 이듬해 과거에 급제한 노생은 승승장구하며 고위직에 올랐다.
이후 국가의 요직에 올랐다가 상관의 미움을 받아 시골 관리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다시 중앙으로 복귀하여 재상이라는 국정 최고 자리에 등용되었다가 황제 모반자로 의심받아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모함이 밝혀져 복권되어 다시 재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말년에는 많은 자식과 손자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천수를 다해 파란만장한 삶이 끝날 무렵 노생은 하품을 하며 눈을 떴다. 주위를 보니 자신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고 옆에 여옹이 있었다. 주막 주인은 여전히 수수밥을 짓는 중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잠들기 전과 다름없었다. 노생은 벌떡 일어나 저는 지금 꿈을 꾼 건가요? 라고 물었고 여옹은 웃으며 인간의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노생은 명예와 치욕,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심정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제 욕심을 다스리려고 하신 거겠죠. 앞으로도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한다. 탐욕스러운 소몰이꾼. 99마리의 소를 키우는 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가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99마리나 되는 소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마리도 안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소 한 마리를 키우며 근근히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갔다. 부자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소 한 마리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아. 내가 참 부럽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줄 몰랐어. 그러면 이 소를 줄게. 나는 이 소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자는 속으로 혀를 쏙 내밀며 소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날 그는 행복했다. 팔아 맞지 않았던 소 100마리를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친구도 행복했다. 곤궁한 친구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배의 소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정육점이 서로 경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이 한 정육점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정육점 주인이 소원을 빌려고 할 때 신은 이렇게 덧붙였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 소원은 곧 들어줄 것이지만 건너편 정육점 주인에게는 내 소원의 2배를 줄 것이다.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바로 1억을 주겠다. 그와 동시에 건너편 정육점에는 2억을 줄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하거라. 정육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생각한 끝에 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제가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건너편 주인은 저보다 2배 불행해지나요?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알겠습니다. 신이시여, 그럼 저의 한쪽 눈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집을 넓히는 방법. 몹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 차림으로 랍비의 집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다. 랍비님, 저는 좁고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아내와 아이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빽빽 울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악처여서 저만 보면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랍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턱수염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염소를 키우나?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염소를 집 안에서 키워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좁은 집에 염소를 들여놨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안 되지.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는 닭을 키우나? 닭이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닭을 전부 자네 집에 들여보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큰일 났습니다. 염소와 닭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이 염소와 닭이 싸놓은 똥투성이어서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렇군. 정말 고생 많구먼.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 소는 키우고 있나? 소 말입니까? 그 소를 집 안에 들이게. 표정을 보아하니 싫은가 보군. 자네는 나를 믿지 못하는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제게 원한이라도 갖고 계시는가요?
너무하십니다.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아이는 소의 등에서 자야 합니다. 음식은 모두 동물들이 먹고 집안이 온통 똥투성입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참 딱한 이야기일세. 그럼 이제 동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라삐의 말대로 했다. 다음 날 남자가 다시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충분히 넓다는 것을요. 애들도 모두 착하고 제 아내도 상냥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뷰리단의 당나귀. 배고픈 당나귀가 갈림길에 있었다. 당나귀는 왼쪽 길 끝과 오른쪽 길 끝에 놓여있는 건초 더미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거의 같은 거리였고 거의 같은 양의 건초가 놓였다. 두 건초 더미 모두 맛있을 것 같았다. 어느 쪽에 건초를 먹는 게 좋을까? 당나귀는 망설였다. 왼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왼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다가 당나귀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아주 싫어하는 샌드위치. 중서부의 한 건설 현장. 점심시간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노동자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샘은 도시락이 든 가방을 열자 평소처럼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어휴, 또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야? 난 땅콩버터와 잼이 딱 질색인데. 샘은 매일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에 대해 불평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은 샘이 늘어놓는 푸념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쌤. 그렇게 땅콩버터와 잼이 싫다면 아내에게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내라고? 샘은 대답했다. 난 혼자 살아. 도시락은 내가 직접 싸. 무신론자와 신앙심이 깊은 남자. 알래스카 설원에 있는 술집에서 두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다. 그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무신론자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그런 걸 안 해봤을 것 같아? 바로 지난달에도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조난했어. 기온은 영하 45도였고 눈보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일세.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앙심이 깊은 사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신을 믿겠구만. 자네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자 무신론자인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마침 에스키모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하워드 라이파 이야기. 컬럼비아 대학의 하워드 라이파 교수는 의사결정 분석 이론의 선구적 연구자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에 응해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면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라이파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컬럼비아 대학은 연봉을 3배로 올려서 이적을 막으려고 했다. 두 가지 제안에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라이파는 컬럼비아 대학 학장인 친구에게 자문했다. 학장은 라이파에게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을 몹시 재미있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자네가 하버드대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된 의사결정 분석 접근법을 왜 안 쓰는 거지?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눈 다음 그들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계산해서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하면 되잖아. 그러자 라이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이 결정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군. 시골길을 걷는 사나이. 한 남자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의 목초지에서 농부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가 조금 걸었을 때 30분 정도 걸려 라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돌아서서 농부에게 물었다. 30분 정도요? 아까 물어봤을 때는 왜 대답을 안 해줬나요? 농부는 대답했다. 당신이 어떤 속도로 걷는지 모르니까요. 밤 도둑질. 어느 마을에 밤 도둑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나밖에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일을 배워야겠어. 그는 이 생각을 아버지에게 나직이 전달했고 아버지도 이를 승낙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가서 담을 부수고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버지는 큰 나무 상자 하나를 열고 아들에게 이 안에 들어가 옷을 꺼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아들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그 뚜껑을 닫고 열쇠로
굳게 잠갔다. 그런 뒤 아버지는 안뜰로 뛰어나가 도둑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려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웠다. 그러고는 탐에 난 구멍을 통해 유유히 도망쳤다. 집안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불을 켰지만 도둑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 사이에 상자에 갇혀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온갖 고민을 하던 끝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들이 쥐가 물건을 갉아먹는 소리를 흉내내자 사람들은 하녀에게 등불을 가져와서 저 상자를 조사하라고 시켰다. 뚜껑을 열자마자 그곳에 갇혀있던 아들이 뛰쳐나갔다. 그는 불을 끄고 하녀를 밀쳤다. 그리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사람들은 그를 뒤쫓았다. 길가에서 우물을 발견한 아들은 큰 돌을 들어올려서 우물 속에 던졌다. 그러자 추격자들은 도둑이 어두운 우물 속에 뛰어든 줄 알고 모두 우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는 사이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큰일 날 뻔했다며 아버지의 무정함을 탓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화내지 말고 어떻게 도망쳤는지 얘기 좀 해다오. 아들이 그 모험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너는 이제 밤에 도둑질하는 법을 다 배웠다. 산월기. 중국 당나라 시대 이징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이징은 학식이 깊고 재능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먼 마을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는 불만을 참지 못해 곧 관직을 그만두었다. 이징은 고향에 돌아와 남들과 교분을 끊고 오로지 시를 지으며 살았다. 하지만 시인으로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몇 년 후 이징은 더 이상 가난을 견딜 수 없었다.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원칙을 굽히고 다시 도읍에 올라 지방 관리로 임명되었다. 시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반은 절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취임한 관리 일에 늘 불만을 품었고 협조성이 모자란 성격 탓에 결국 불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일로 여행을 떠나 여수라는 강가에 숙소를 잡았을 때였다. 이징은 결국 이성을 잃고 깊은 밤에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대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듬해 원참이라는 고위 관리가 황제의 명을 받고 남쪽 변방으로 가는 길에 여수 근처의 고을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아직 어둑어둑한 숲속 초지를 지나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달려들었다. 그 호랑이는 원참에게 덤벼들 듯 하다가 곧 몸을 돌려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참에게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풀숲으로 돌아간 것은 친구 이증이었다. 원참이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증은 자신이 호랑이가 된 날 밤의 일을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은 하루 중 몇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돌아오지만 그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자신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시를 기록해 달라고 했다. 원참은 부하에게 명하여 풀숲에서 나는 목소리에 따라 장단을 맞추며 30편의 시를 썼다. 오래된 시를 토한 이증은 자신을 비웃듯 동굴에 누워 꿈을 꾸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시로 표현했다. 원참 또한 부하에게 명하여 그 시도 받아 적었다. 그 후 이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간이었을 때 나는 애써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네.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이고 거만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 수치심, 즉 깊은 수치심에 가까운 것임을 사람들은 몰랐어. 물론 예전에 고향에서 천재라고 불렸을 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건 그저 소심한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시를 써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도 않았고 벗들과 더불어 절차탕마하지도 않았네. 그렇다고 해서 속물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네. 이것은 모두 소심한 자존심과 거만한 수치심 때문이었어. 내가 닦으면 빛이 나는 보옥이 아닐 것을 두려워하여 굳이 고통 속에서 닦으려 하지 않았고, 또 내가 보옥임을 반쯤은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돌멩이들과 섞이지도 못했네.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수치심과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점점 내면의 소심한 자존심만 키우고 말았네. 인간은 누구나 맹수를 다스리는 조련사일세. 사람의 성질과 심정이 바로 그 맹수라고 할 수 있네. 나의 경우 이 거만한 수치심이 맹수였어. 이것이 나를 해치고 처자식을 괴롭히고 친구에게 상처 주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내 마음에 걸맞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능을 낭비하고 말았어. 인생은 아무 일이나 하기에는 너무 길지만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말로만 떠들고 놀았지. 사실은 나의 부족한 재능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두려움과 고생을 싫어하는 게으름이 나의 전부였던 것일세. 나보다 훨씬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 재능을 온 힘을 다해 갈고 닦아서 훌륭한 시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증은 원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오늘 일만큼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원참은 풀숲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출발했다. 한 조각의 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 루마니아는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웃나라 헝가리도 독일 동맹국이었고 나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수운회사에서 다뉴브 강을 오가는 화물이나 승객을 나르는 작은 배 바지선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수상 경찰 손에 붙잡혔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동맹국인 독일과 절연하고 소련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적국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동료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답답한 화물차에 쑤셔 넣어졌다. 역을 출발한 화물차 안에서 나는 머리를 깎은 키 작은 노인과 친해졌다. 그는 유대인 랍비였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루마니아인으로서 체포되어 매우 기뻐했다. 우리를 태운 화물차가 밤에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발이 묶였다. 이때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다. 함께 가고 싶어하는 랍비에게 나는 화물차에 남아있으라고 조언했다. 이번에 잡히면 유대인임을 들켜서 더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고 루마니아인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랍비는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고 화물차에 남았다. 헤어질 때 랍비는 내 충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은 손수건 꾸러미를 내밀었다. 손수건 안에는 빵 한 조각이 들어있네.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빵을 바로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시게. 빵을 한 조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참을성이 강해지거든. 어둠을 틈타 호송 열차를 빠져나온 포로들은 집단 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각자 따로 도망치게 됐다. 나 외의 동료들은 차례차례 나치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위기일발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면서 나는 계속 도망쳤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도중에 몇 번이나 랍비에게 받은 빵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빵을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필사적으로 배고픔을 참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에 도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한 나는 아내에게 탈출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이 한 조각의 빵이었다며 손수건을 풀었다. 그러자 안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빵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었다. 두 굴뚝 청소부. 한 프랑스 청년이 유대인 딸을 좋아하게 되어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딸의 부모는 엄격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유대교도에게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딸을 사랑하던 그 청년은 유대교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랍비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저는 정말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유대교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네.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자네도 알 걸세. 하지만 진정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지성을 습득했을 때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볼 테니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일세. 유대인 굴뚝 청소부 2명이 지붕 위를 산책하다가 실수로 굴뚝에서 벽난로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네. 한 명은 여기저기 검댕이 묻은 채 굴뚝에서 나왔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하얀 채로 나왔네. 누가 몸을 씻으러 갈 것 같은가?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검댕이 묻은 사람이죠. 그 말을 들은 랍비는 입을 열었다. 아닐세, 자네는 유대적 지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구만. 하얀 남자가 씻으러 갈 게 뻔하지 않은가? 둘 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야. 하얀 남자는 눈앞에 검은 남자를 보고 자신도 새까맣다고 생각하고 몸을 씻으러 갈 걸세. 하지만 검은 남자는 상대방의 얼굴이 희기 때문에 자신도 희다고 생각하겠지. 어떤가? 자네의 대답이 틀렸다는 걸 잘 알겠지? 이어 랍비는 그럼 두 번째 문제 라고 하며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건 간단합니다. 방금 답을 들었잖아요. 하얀 사람은 씻으러 갔지만 검은 사람은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유대적 지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군. 왜 하얀 사람이 일부러 몸을 씻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랍비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몸을 씻으러 간 게 아닙니까? 여전히 자네에겐 유대인의 지성이 없는 것 같군. 왜 몸을 씻어야 하나? 그들은 아직 하루의 일을 끝내지 못했네. 더 더러워질지 모르는데 왜 몸을 씻겠나? 저는 유대인의 지성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랍비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매번 다릅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3가지 대답.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의 지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군. 맞아. 같은 문제에 대해 3가지 답이 있는 것. 하지만 이런 발견은 대수롭지 않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첫째, 유대인은 지붕 위를 산책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일세. 둘째, 그들이 함께 같은 굴뚝에서 벽난로에 떨어졌는데 왜 한 사람은 까맣고 다른 한 사람은 하얀 채로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이 2가지를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 즉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자네는 그것을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네. 로제티와 노인.
은퇴 후 여가를 즐기는 한 노인이 최근 그린 자신의 그림을 유명한 화가인 로제티에게 보여주었다. 로제티는 예의 바르게 꽤 잘 그리셨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밖에도 몇 점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젊은이의 솜씨임을 알 수 있는 그 작품에 매료된 로제티는 이 그림에는 분명 위대한 재능이 보입니다. 잘 배우고 연습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극찬했다. 노인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로제티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혹시 아드님인가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것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당해 다른 일을 하게 되었지요. 아쉽게도 노인의 재능은 사라져버렸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법이다. 설법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불경을 설파하는 설법사가 되거라.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설법사가 되기로 했다. 아들은 우선 말 타는 법을 배웠다. 제사를 지낼 때 상대가 말을 타고 오라고 보내줄 것이다. 말을 탈 줄 몰라서 말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낭패야. 또한 아들은 노래 연습도 열심히 했다. 제사가 끝나면 주연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때 아무런 재주가 없으면 불러준 사람이 흥이 깨졌다고 생각할 거야. 아들에겐 승마와 노래 재주가 점점 늘었다. 실력이 늘수록 재미있어져서 더욱 열심히 했다. 그러나 설법사를 목표로 했던 아들은 설법을 배울 틈도 없이 나이가 들어버렸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다. 오하 아몽. 삼국시대의 오나라 왕 손권의 부하 중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여몽은 무용은 뛰어났으나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은 여몽의 학식 없음을 비웃으며 오하아몽이라고 놀렸다. 이를 보다 못한 손권은 여몽에게 학문을 권했다. 여몽은 열심히 학문에 힘썼다. 이윽고 공부가 업인 유학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공부에 힘썼고 교양을 쌓았다. 지식인 노숙은 용맹함이 유일한 장점이고 무지한 여몽을 경멸했다. 그러나 여몽의 평판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듣고 여몽을 찾아가기로 했다. 여몽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놀란 노숙은 옛날 오나라 시골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니로군 하고 칭찬했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이렇게 답했다.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며 다시 대해야 합니다. 즉,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만 되어도 상대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르게 쳐다볼 정도로
성장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색실공. 한 정령이 아이에게 색실이 감겨있는 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의 실이야. 실을 만지지 않으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지나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실을 조금만 잡아당기면 돼. 그러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갈 거야. 하지만 명심해. 한 번 당긴 실은 절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 내가 당긴 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아이는 실을 손에 쥐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는 실을 잡아당겼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직업과 이득과 명예를 빨리 얻고 싶어서 걱정거리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질병과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슬프게도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끝내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 결과 아이는 정령에게 색실공을 받은 지 넉 달하고도 엿새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다. 흰 쥐와 검은 쥐 이야기. 이야기는 한 남자가 황야에서 날뛰는 코끼리에게 쫓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코끼리를 피해 달아나던 남자는 정신없이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때마침 우물을 발견한다. 남자는 우물 바닥을 향해 늘어진 나무 뿌리를 타고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일 뿐 붙잡은 나무 뿌리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였다. 쥐들은 남자가 목숨을 걸고 매달린 나무 밑동을 번갈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우물 사방에는 독사 4마리가 남자를 물어뜯으려고 했다. 우물 밑바닥을 보니 독을 뿜는 용이 입을 쩍 벌리고 남자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겁에 질려 덜덜 떨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남자의 입에 달콤한 꿀 5방울이 떨어졌다. 남자가 붙잡고 있던 나무에는 벌집이 있었고 거기서 꿀이 흘러내린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자는 달콤한 꿀이 주는 기쁨에 취해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더 많은 달콤한 꿀을 찾아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나무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벌 1마리가 벌집에서 나와 남자를 쏘았다. 그 후 황야에 불이 나더니 붙잡고 있던 나무를 태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순간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에 직면하고 시간은 그 죽음을 향해 째깍째깍 다가간다.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눈앞에 닥친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수명. 태초에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 모든 생명의 수명을 정해주려 했다. 맨 먼저 당나귀가 찾아왔다. 신은 당나귀에게 30년의 수명을 주겠다고 했다. 아이고, 30년은 너무 깁니다요. 저의 고달픈 팔자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합니다.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신은 당나귀에게 18년의 수명을 주기로 했다. 다음에는 개가 왔다. 신은 똑같이 30년의 수명을 주려고 했다.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녀야 할지 생각해 주세요. 제 다리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짖지도 못하고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마저 빠지면 구석에서 으르렁거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신은 그 말도 옳다고 생각하고 개에게 12년의 수명을 주기로 했다. 다음에는 원숭이가 나타났다. 너는 30년을 살고 싶겠지. 당나귀와 개처럼 일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언제 봐도 쾌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모두를 웃기기 위해서 저는 항상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거나 괴상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죠. 겉으로는 장난을 치면서 속으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은 원숭이에게 10년의 수명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타났다. 신은 너에게 30년의 수명을 주려는데 충분하겠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은 그렇게 짧게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집을 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드디어 삶을 즐기려고 할 때 그때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신이시여, 저희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나귀의 수명인 18년을 너희에게 주지.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럼 개에 12년을 더 주마. 조금만 더요. 알았다. 원숭이에 10년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70년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헬렌 켈러 이야기. 헬렌 켈러는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었다. 뭘 관찰했어? 친구는 특별히 관찰한 게 없는데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이렇게 생각했다.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 와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그럴 수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 나조차도 우아하게 대칭을 이루는 수백 개의 나뭇잎, 자작나무 껍질의 부드러움, 거칠고 투박한 소나무 껍질의
늘 새로운 감촉을 발견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갑자기 눈이 멀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갑자기 귀가 멀 것처럼 인간의 목소리가 자아내는 음악을,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놀라운 선율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촉각이 사라질 것처럼 사물을 하나하나 만져보세요.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것처럼 꽃 내음을 맡고 맛있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세요. 당신의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드러내는 모든 생김새와 기쁨, 아름다움의 영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답니다. 인생의 길이.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어떤 제자가 50년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니다 라고 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그럼 40년 정도 될까요? 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정도? 20년쯤? 10년이요? 부처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제자 중 한 명이 1시간 정도일까요? 라고 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한번 숨을 쉬는 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부처님은 그 말이 맞다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단의 꿈.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서생이 있었다.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한단이라는 지역에 가는 도중 지방의 주막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여옹이라는 도사를 만났다. 노생은 여옹에게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한탄하며 입신양명에 희망이 없다고 한바탕 푸념했다. 그러는 동안 노생은 졸음이 쏟아졌다. 이때 주막 주인은 수수밥을 짓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졸린 노생에게 여옹은 원하는 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신기한 베개를 빌려주었다. 잠이 든 노생은 꿈을 꾸었다. 노생은 대부호의 집에서 절세 미인인 아내를 얻었다. 이듬해 과거에 급제한 노생은 승승장구하며 고위직에 올랐다. 이후 국가의 요직에 올랐다가 상관의 미움을 받아 시골 관리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다시 중앙으로 복귀하여 재상이라는 국정 최고 자리에 등용되었다가 황제 모반자로 의심받아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모함이 밝혀져 복권되어 다시 재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말년에는 많은 자식과 손자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천수를 다해 파란만장한 삶이 끝날 무렵 노생은 하품을 하며 눈을 떴다. 주위를 보니
자신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고 옆에 여옹이 있었다. 주막 주인은 여전히 수수밥을 짓는 중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잠들기 전과 다름없었다. 노생은 벌떡 일어나 "저는 지금 꿈을 꾼 건가요?" 라고 물었고, 여옹은 웃으며 "인간의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노생은 명예와 치욕,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살고 죽는 심정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는 모두 선생님께서 제 욕심을 다스리려고 하신 거겠죠. 앞으로도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한다. 탐욕스러운 소몰이꾼. 99마리의 소를 키우는 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가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99마리나 되는 소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마리도 안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소 한 마리를 키우며 근근히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갔다. 부자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소 한 마리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아. 내가 참 부럽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줄 몰랐어. 그러면 이 소를 줄게. 나는 이 소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자는 속으로 혀를 쏙 내밀며 소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날 그는 행복했다. 달아 맞지 않았던 소 100마리를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친구도 행복했다. 곤궁한 친구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배의 소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정육점이 서로 경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이 한 정육점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정육점 주인이 소원을 빌려고 할 때 신은 이렇게 덧붙였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 소원은 곧 들어줄 것이지만 건너편 정육점 주인에게는 내 소원의 2배를 줄 것이다.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바로 1억을 주겠다. 그와 동시에 건너편 정육점에는 2억을 줄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하거라." 정육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생각한 끝에 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제가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건너편 주인은 저보다 2배 불행해지나요?"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알겠습니다. 신이시여, 그럼 저의 한쪽 눈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집을 넓히는 방법. 몹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 차림으로 랍비의 집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다. 랍비님, 저는 좁고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아내와 아이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빽빽 울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악처여서 저만 보면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랍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턱수염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염소를 키우나?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염소를 집 안에서 키워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좁은 집에 염소를 들여놨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안 되지.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는 닭을 키우나? 닭이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닭을 전부 자네 집에 들여보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큰일 났습니다. 염소와 닭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이 염소와 닭이 싸놓은 똥투성이어서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렇군. 정말 고생 많구먼.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 소는 키우고 있나? 소 말입니까? 그 소를 집 안에 들이게. 표정을 보아하니 싫은가 보군. 자네는 나를 믿지 못하는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제게 원한이라도 갖고 계시는가요? 너무하십니다.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아이는 소의 등에서 자야 합니다. 음식은 모두 동물들이 먹고 집안이 온통 똥투성입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참 딱한 이야기일세. 그럼 이제 동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랍비의 말대로 했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충분히 넓다는 것을요. 애들도 모두 착하고 제 아내도 상냥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뷰리단의 당나귀. 배고픈 당나귀가 갈림길에 있었다. 당나귀는 왼쪽 길 끝과 오른쪽 길 끝에 놓여있는 건초 더미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거의 같은 거리였고 거의 같은 양의 건초가 놓였다. 두 건초 더미 모두 맛있을 것 같았다. 어느 쪽에 건초를 먹는 게 좋을까? 당나귀는 망설였다. 왼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왼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다가 당나귀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아주 싫어하는 샌드위치. 중서부의 한 건설 현장. 점심시간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노동자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샘은 도시락이 든 가방을 열자 평소처럼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어휴, 또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야? 난 땅콩버터와 잼이 딱 질색인데. 샘은 매일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에 대해 불평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료들은 샘이 늘어놓는 푸념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쌤. 그렇게 땅콩버터와 잼이 싫다면 아내에게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내라고? 샘은 대답했다. 난 혼자 살아. 도시락은 내가 직접 싸. 무신론자와 신앙심이 깊은 남자. 알래스카 설원에 있는 술집에서 두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다. 그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무신론자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그런 걸 안 해봤을 것 같아? 바로 지난달에도 심한 눈보라에 휘발려 조난했어. 기온은 영하 45도였고 눈보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일세.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앙심이 깊은 사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신을 믿겠구만. 자네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자 무신론자인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마침 에스키모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하워드 라이파 이야기. 컬럼비아 대학의 하워드 라이파 교수는 의사결정 분석 이론의 선구적 연구자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에 응해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면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라이파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컬럼비아 대학은 연봉을 3배로 올려서 이적을 막으려고 했다. 두 가지 제안에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라이파는 컬럼비아 대학 학장인 친구에게 자문했다. 학장은 라이파에게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을 몹시 재미있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자네가 하버드대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된 의사결정 분석 접근법을 왜 안 쓰는 거지?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눈 다음 그들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계산해서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하면 되잖아. 그러자 라이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이 결정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군. 시골길을 걷는 사나이. 한 남자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의 목초지에서 농부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가 조금 걸었을 때 30분 정도 걸려 라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돌아서서 농부에게 물었다. 30분 정도요? 아까 물어봤을 때는 왜 대답을 안 해줬나요? 농부는 대답했다. 당신이 어떤 속도로 걷는지 모르니까요. 밤 도둑질. 어느 마을에 밤 도둑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나밖에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일을 배워야겠어. 그는 이 생각을 아버지에게 나직이 전달했고 아버지도 이를 승낙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가서 담을 부수고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아버지는 큰 나무 상자 하나를 열고 아들에게 이 안에 들어가 옷을 꺼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아들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그 뚜껑을 닫고 열쇠로 굳게 잠갔다. 그런 뒤 아버지는 안뜰로 뛰어나가 도둑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려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웠다. 그러고는 탐에 난 구멍을 통해 유유히 도망쳤다. 집안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불을 켰지만 도둑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 사이에 상자에 갇혀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온갖 고민을 하던 끝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들이 쥐가 물건을 갉아먹는 소리를 흉내내자 사람들은 하녀에게
등불을 가져와서 저 상자를 조사하라고 시켰다. 뚜껑을 열자마자 그곳에 갇혀있던 아들이 뛰쳐나갔다. 그는 불을 끄고 하녀를 밀쳤다. 그리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사람들은 그를 뒤쫓았다. 길가에서 우물을 발견한 아들은 큰 돌을 들어올려서 우물 속에 던졌다. 그러자 추격자들은 도둑이 어두운 우물 속에 뛰어든 줄 알고 모두 우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는 사이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큰일 날 뻔했다며 아버지의 무정함을 탓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화내지 말고 어떻게 도망쳤는지 얘기 좀 해다오. 아들이 그 모험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너는 이제 밤에 도둑질하는 법을 다 배웠다. 산월기. 중국 당나라 시대 이징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이징은 학식이 깊고 재능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먼 마을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는 불만을 참지 못해 곧 관직을 그만두었다. 이징은 고향에 돌아와 남들과 교분을 끊고 오로지 시를 지으며 살았다. 하지만 시인으로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몇 년 후 이징은 더 이상 가난을 견딜 수 없었다.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원칙을 굽히고 다시 도읍에 올라 지방 관리로 임명되었다. 시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반은 절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취임한 관리 일에 늘 불만을 품었고 협조성이 모자란 성격 탓에 결국 불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일로 여행을 떠나 여수라는 강가에 숙소를 잡았을 때였다. 이징은 결국 이성을 잃고 깊은 밤에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대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듬해 원참이라는 고위 관리가 황제의 명을 받고 남쪽 변방으로 가는 길에 여수 근처의 고을에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아직 어둑어둑한 숲속 초지를 지나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달려들었다. 그 호랑이는 원참에게 덤벼들 듯 하다가 곧 몸을 돌려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참에게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풀숲으로 돌아간 것은 친구 이징이었다. 원참이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징은 자신이 호랑이가 된 날 밤의 일을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은 하루 중 몇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돌아오지만 그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자신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시를 기록해 달라고 했다.
원참은 부하에게 명하여 풀숲에서 나는 목소리에 따라 장단을 맞추며 30편의 시를 썼다. 오래된 시를 토한 이증은 자신을 비웃듯 동굴에 누워 꿈을 꾸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시로 표현했다. 원참 또한 부하에게 명하여 그 시도 받아 적었다. 그 후 이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간이었을 때 나는 애써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네.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이고 거만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 수치심, 즉 깊은 수치심에 가까운 것임을 사람들은 몰랐어. 물론 예전에 고향에서 천재라고 불렸을 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건 그저 소심한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시를 써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도 않았고 벗들과 더불어 절차탕마하지도 않았네. 그렇다고 해서 속물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네. 이것은 모두 소심한 자존심과 거만한 수치심 때문이었어. 내가 닦으면 빛이 나는 보옥이 아닐 것을 두려워하여 굳이 고통 속에서 닦으려 하지 않았고, 또 내가 보옥임을 반쯤은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돌멩이들과 섞이지도 못했네.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수치심과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점점 내면의 소심한 자존심만 키우고 말았네. 인간은 누구나 맹수를 다스리는 조련사일세. 사람의 성질과 심정이 바로 그 맹수라고 할 수 있네. 나의 경우 이 거만한 수치심이 맹수였어. 이것이 나를 해치고 처자식을 괴롭히고 친구에게 상처 주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내 마음에 걸맞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능을 낭비하고 말았어. 인생은 아무 일이나 하기에는 너무 길지만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말로만 떠들고 놀았지. 사실은 나의 부족한 재능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두려움과 고생을 싫어하는 게으름이 나의 전부였던 것일세. 나보다 훨씬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 재능을 온 힘을 다해 갈고 닦아서 훌륭한 시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증은 원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오늘 일만큼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원참은 풀숲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출발했다. 한 조각의 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 루마니아는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웃나라 헝가리도 독일 동맹국이었고 나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수운회사에서 다뉴브 강을 오가는 화물이나 승객을 나르는 작은 배 바지선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수상 경찰 손에 붙잡혔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동맹국인
독일과 절연하고 소련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적국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동료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답답한 화물차에 쑤셔 넣어졌다. 역을 출발한 화물차 안에서 나는 머리를 깎은 키 작은 노인과 친해졌다. 그는 유대인 랍비였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루마니아인으로서 체포되어 매우 기뻐했다. 우리를 태운 화물차가 밤에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발이 묶였다. 이때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다. 함께 가고 싶어하는 랍비에게 나는 화물차에 남아있으라고 조언했다. 이번에 잡히면 유대인임을 들켜서 더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고 루마니아인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랍비는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고 화물차에 남았다. 헤어질 때 랍비는 내 충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은 손수건 꾸러미를 내밀었다. 손수건 안에는 빵 한 조각이 들어있네.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빵을 바로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시게. 빵을 한 조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참을성이 강해지거든. 어둠을 틈타 호송 열차를 빠져나온 포로들은 집단 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각자 따로 도망치게 됐다. 나 외의 동료들은 차례차례 나치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위기일발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면서 나는 계속 도망쳤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도중에 몇 번이나 랍비에게 받은 빵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빵을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필사적으로 배고픔을 참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에 도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한 나는 아내에게 탈출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이 한 조각의 빵이었다며 손수건을 풀었다. 그러자 안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빵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었다. 두 굴뚝 청소부. 한 프랑스 청년이 유대인 딸을 좋아하게 되어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딸의 부모는 엄격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유대교도에게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딸을 사랑하던 그 청년은 유대교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랍비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저는 정말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유대교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네.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자네도 알 걸세. 하지만 진정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지성을 습득했을 때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볼 테니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보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일세. 유대인 굴뚝 청소부 2명이 지붕 위를 산책하다가 실수로 굴뚝에서 벽난로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네. 한 명은 여기저기 검댕이 묻은 채 굴뚝에서 나왔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하얀 채로 나왔네. 누가 몸을 씻으러 갈 것 같은가?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검댕이 묻은 사람이죠. 그 말을 듣는 랍비는 입을 열었다. 아닐세, 자네는 유대적 지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구만. 하얀 남자가 씻으러 갈 게 뻔하지 않은가? 둘 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야. 하얀 남자는 눈앞에 검은 남자를 보고 자신도 새까맣다고 생각하고 몸을 씻으러 갈 걸세. 하지만 검은 남자는 상대방의 얼굴이 희기 때문에 자신도 희다고 생각하겠지. 어떤가? 자네의 대답이 틀렸다는 걸 잘 알겠지? 이어 랍비는 그럼 두 번째 문제 라고 하며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건 간단합니다. 방금 답을 들었잖아요. 하얀 사람은 씻으러 갔지만 검은 사람은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유대적 지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군. 왜 하얀 사람이 일부러 몸을 씻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랍비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몸을 씻으러 간 게 아닙니까? 여전히 자네에겐 유대인의 지성이 없는 것 같군. 왜 몸을 씻어야 하나? 그들은 아직 하루의 일을 끝내지 못했네. 더 더러워질지 모르는데 왜 몸을 씻겠나? 저는 유대인의 지성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랍비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매번 다릅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3가지 대답.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의 지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군. 맞아. 같은 문제에 대해 3가지 답이 있는 것. 하지만 이런 발견은 대수롭지 않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첫째, 유대인은 지붕 위를 산책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일세. 둘째, 그들이 함께 같은 굴뚝에서 벽난로에 떨어졌는데 왜 한 사람은 까맣고 다른 한 사람은 하얀 채로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이 2가지를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 즉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자네는 그것을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네. 로제티와 노인. 은퇴 후 여가를 즐기는 한 노인이 최근 그린 자신의 그림을 유명한 화가인 로제티에게 보여주었다. 로제티는 예의 바르게 꽤 잘 그리셨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밖에도 몇 점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젊은이의 솜씨임을 알 수 있는 그 작품에 매료된 로제티는 이 그림에는 분명 위대한 재능이 보입니다. 잘 배우고 연습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극찬했다. 노인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로제티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혹시 아드님인가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것들은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당해 다른 일을 하게 되었지요. 아쉽게도 노인의 재능은 사라져버렸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법이다. 설법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불경을 설파하는 설법사가 되거라.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설법사가 되기로 했다. 아들은 우선 말 타는 법을 배웠다. 제사를 지낼 때 상대가 말을 타고 오라고 보내줄 것이다. 말을 탈 줄 몰라서 말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낭패야. 또한 아들은 노래 연습도 열심히 했다. 제사가 끝나면 주연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때 아무런 재주가 없으면 불러준 사람이 흥이 깨졌다고 생각할 거야. 아들에겐 승마와 노래 재주가 점점 늘었다. 실력이 늘수록 재미있어져서 더욱 열심히 했다. 그러나 설법사를 목표로 했던 아들은 설법을 배울 틈도 없이 나이가 들어버렸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다. 오하 아몽. 삼국시대의 오나라 왕 손권의 부하 중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여몽은 무용은 뛰어났으나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은 여몽의 학식 없음을 비웃으며 오하아몽이라고 놀렸다. 이를 보다 못한 손권은 여몽에게 학문을 권했다. 여몽은 열심히 학문에 힘썼다. 이윽고 공부가 업인 유학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공부에 힘썼고 교양을 쌓았다. 지식인 노숙은 용맹함이 유일한 장점이고 무지한 여몽을 경멸했다. 그러나 여몽의 평판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듣고 여몽을 찾아가기로 했다. 여몽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놀란 노숙은 옛날 오나라 시골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니로군 하고 칭찬했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이렇게 답했다.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며 다시 대해야 합니다. 즉,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만 되어도 상대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르게 쳐다볼 정도로 성장한다는 뜻이라고 한다.